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세션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대학 리더스 포럼 2022 Next Education 세 번째 세션 오전부터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포럼에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의미 있는 강연들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시면 손은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재밌게 잘 즐기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세션 3에 이어서 리더스 대담까지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today's session 3. 세 번째 세션을 이번 세 시작하겠습니다. 번째 세션은요, 온라인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로버트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에이펙 고등교육 사업 전무님의 기조 강연 후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First of all, Robert Smith, the Director of Higher Education and E-Research 로버트 in 스미스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 APAC, 에이펙 will 고등교육 사업 give a keynote speech 전무님께서 under the 키노트 theme of 발표를 digital transformation 해주실 텐데요. and the future of 주제는 online education. 자, 그럼 먼저 온라인 로버트 교육의 스미스 미래와 전무님을 디지털 한번 전환입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invite Mr. Smith 네, to 그러면 please 연사를 give him a 모시도록 round of applause.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Good afternoon.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here. 저를 초대해 주셔서 It's a 대단히 real 감사합니다. honor to be able to represent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기술 기업인데 이런 행사에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그리고 또 교육의 전달 방식을 대변역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그런 포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교육의 어떤 대변혁을 꾀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기술 기업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더욱더 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정말 최고의 직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은 오히려 쉬운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응용을 하느냐가 더욱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 이 해당 역할을 맡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고등교육화 사업을 그동안 이제 담당해 왔고 제 액센트를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호주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많은 시간을 팬데믹가 발발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명은 지구상의 모든 학습자, 교육자 및 기관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 사업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이제 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습자, 교육자,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기관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툴들과 그리고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내용을 재차 반복하기보다는 어떤 기술 기업 입장에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학습자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야말로 우리가 이런 오픈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이 중요한 사명을 함께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대변혁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점은 잘 아실 것이고 지난 2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고 진화해 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형평성을 갖춘 교육 플랫폼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고안을 하고
파트너 기관들을 지원을 하면서 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보안이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보다 많은 것을 온라인상에서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리스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 학생, 그리고 그들의 또 학업이라는 정말로 중요하지만 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자체를 최대한 포용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툴과 플랫폼 등이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고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에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양질의 컨텐츠를 일관되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학생들 중에서 이제 니즈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개인화해서 이것을 제공을 하느냐 이런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자녀가 2명 있습니다. 둘 다 학습의 과정과 또 습관이 다른데요. 기술을 통해서 그들의 니즈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제대로 적게 사용을 한다면 엄청난 기회창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양한 AI 툴들을 이용을 하여서 이런 교실에서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후반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웰빙을 더 장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으로 보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비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생들과 어떻게 보다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방향성을 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대학이 학생의 인생에 있어서의 또 다른 중요한 정류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안전한 공간으로서 본인들이 성장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학습을 또 가속화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습의 가속화는 더 빨리 배우자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많이 배울 것인가 어떻게 더 스케일업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사실상 근무하면서 배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가족 다 마찬가지로 이런 오픈 교육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비전통적인 학습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터에서 학습을 많이 했던 장본인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의 방법론들이 이제 공존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온라인 교육의 또 다른 매력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Now, as I said, I've been in my role for around 8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제 역할을 맡은 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대화를 8년 동안 계속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변화의 기회가 있고 또 변화의 니즈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전통적인 교육을 보면 지금까지는 뭐 제 기능을 했다라고 볼지라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개선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마스 쿤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한, 변화를 해야 하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재앙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변화해야 한다면 더 나은 시스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이런 열린 교육이야말로 그 좋은 최선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이죠. 엄청난 대변화가 가능했는데 아마 이런 변화의 니즈가 없었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이라는 업계에 계신 이제 모든 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팬데믹 동안에 배웠던 그 교훈을 꼭 깊이 새겨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물론 전통적인 기관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 경우들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 학습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바가 많고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열린 교육 시스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기업으로서 저희도 많은 교훈을 얻었고 학습을 했고 기술을 보다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런 분야는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학생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학습자 중심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이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할 것인가. 학습자들은 이제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 기회들이 있고
또 대화학과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교수진들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행한 연구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킬과 이런 고용 가능성, 저희가 8년에서 10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죠. 21세기의 역량과 스킬들이 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도 배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런 니즈에 대한 필요는 더더욱 가속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역량이 제대로 전달돼서 새로운 세상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 앞으로는 더 바뀔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런 새로운 근로 시장에 대비를 시킬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학술적 연구도 꾸준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보다 많은 협업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선진 기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채택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분야에서의 혁신을 들 수가 있겠는데, 저는 솔직히 에듀테크나 에드테크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핀테크와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하지만 분명한 점은 대학 내에서도 여러 혁신 사례들이 있고 패널 때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미 대학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과 이런 모범 관행,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른 기관에 어떻게 함께 적용할 수 있을지, 공유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배웠던 것을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기관들과 함께도 또 대학들과도 이런 기술을 어떻게 공유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무적인 때이지만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 기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니 그것보다 기술이 필요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술을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숙고에서 이런 기술을 어떻게 응용 적용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때에 따라서 대학들이 너무 느리다라고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이런 실생활과 현실 세계에 제대로 적응해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학에서 탄생하는 여러 혁신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고, 학생들이 달성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디 이런 자율주행 챌린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전에 개최가 되었던 인디 자율주행 챌린지인데요. 40개 대학의 학부생들, 전 세계 학부생들이 함께 이 자율주행 경주차를 개발을 하여서 이 경주 대회를 개최를 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느꼈던 바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엄청난 것을 가능케 하는 역량이 있는 자들이라는 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 10년 전에는 상상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기술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AI가 어떤 차량에 시속 170마일로 이렇게 빠르게 경주하는 차에게 뭐 좌측 우측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 있다면, 이 해당 AI 기술을 학습의 여정에도 적용을 하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제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보다 유의미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했던 조사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교육이 5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될지에 대한 조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각기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실지 내지는 여기 결과에 이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조사의 응답자 중 교육이 완전히 대면 교육 100%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소수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또 하이브리드나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혁신의 가능성과 여지는 있지만 이 가치가 정말 있다라는 입증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응답을 했던 사람들도 많고요. 이것이 역시 저희로서는 과제이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에 어떤 기술 관련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때부터 2025년까지를 보면 기술에 대한 투자가 2배 이상 증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있는 투자는 빠르게 기기나 어떤 레거시 인프라를 없애는 어떤 단기적인 투자인 경우들도 꽤 많았고 또 이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에 물론 간극을 해소를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낭비됐던 그런 자금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직은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에듀 창업도 많이 있었고 또 모바일 관련된 그런 기술 그리고 이런 선진 기술 이네이블러의 어떤 투자를 하는 것도 앞으로는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해당 방면의 지출 및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앞으로 저에게 큰 기회를 선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가 특정 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기, 디바이스를 배포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것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조했던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디바이스 한 대만 주었다라고 해서 이런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박차를 가해서 교육을 단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었던 층을 대상으로 이제 기술이 보급이 됐다는 점은 분명히 낙관적인 요소이긴 합니다만 진정한 교육의 전달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그 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로봇학 그리고 머신이 일자리를 결국에는 앗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런 사태들도 발생하겠죠. 하지만 결국에 대체가 된 일자리, 기술이 대체한 그런 일자리들이 있겠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이런 업무와 일자리는 또 다른 역량과 스킬들이 필요하고 기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스킬들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이런 새로운 세상에 맞춰서 보수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는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들이 또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기관들과 임원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졸업생들의 스킬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올바른 기술 스킬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 밖에도 혁신이라든지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협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하는 어떤 졸업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보면 굉장히 양호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법을 바꾸고 또 학습을 전달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통합과 협업, 창의력 이 학습에서 더욱더 증대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격차를 더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나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스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기술의 집약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역량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AI 공학자가 될까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직장들이 더 디지털화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소모성 디지털 능력, 그러니까 나에게 내 기구가 제공하는 툴들을 내가 쓸 수 있는가라는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AI라던가 이러한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어떤 기술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학생들을 보이지만 우리 역시 디지털 네이티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술의 성장과 기술의 가속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목하는 5가지 분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의 전달을 변모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희망적인데요. AI가 교육자를 대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홀로그램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모습이 곧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AI가 위험 또는 위기 학생들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권고를 해주는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입을 하라라고 교육자와 교원들 또 기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6년 전에 했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술을 미국에서 활용해서 무려 6년 전에 했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실현 가능합니다. 다행히 디지털화된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학생들의 발전도와 학생에 대한 지표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세분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온라인 교육, 하이브리드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혼합 현실이라는 것이 언제나 핫한 토픽입니다. 메타버스에서 교육이 빠르게 이제 실현이 되지는 않겠지만 보다 체험형 학습이 분명히 확대될 것입니다. 학생 경험을 확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좀 물리적인 캠퍼스에서는 얻기 어려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학생들을 어떻게 몰입시켜서 현실 세계에 빠져들어서 성공적으로 준비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체험적인 학습을 혼합 현실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에는 많은 시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 장점은 학생들이 처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기술들이 있고 이것을 그 후면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이것을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모두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인 사례는 아직 교육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을 교육에 적용을 하려는 분들께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학점 시수에 따라서 여러 기관에서 교육을 듣고 여러 또 국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검증 가능한 자격 조건을 증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위의 학점의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신뢰를 할 수가 있고 또 상호 연결을 은행이라든지 이제 크레딧 즉 학점 수여에 있어서 확보함으로써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은 정말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류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에뮬레이터를 제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문제를 가상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레거시 스킬을 가지고 졸업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어떤 관찰 내지는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 대학 20주년을 이 자리에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전 세계 기관의 98%는 20여 년 전에 선택한 핵심 레거시 시스템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 사이버 대학이 시작한 그 시점에 선택했던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러한 레거시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술에 관해서 상업적인 기관들이 어떤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보면 빅데이터와 애널리틱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언급되었던 기술들이 정말 많이 채택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졸업생들이 좀 진입을 할 어떤 노동시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이 뒤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의 경험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연구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인디고 슬레이트에서 오래 했던 연구였고 그 장세한 내용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을 했던 연구입니다. 하이브리드 학습의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알아보았던 것인데요.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학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이브리드 학습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교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분명히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장벽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원 여러분, 교사분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교원 여러분들이 학생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학생과 교원 간의 인터액션이 학습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관여를 현대화하고 또 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들이 하이브리드 학습 방법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학습에 대해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 우리 모두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또 행정적인 기회, 그러니까 20년이 넘게 전에 채택됐던 레거시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신기술인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알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원들과 얘기를 나눠 보니까 바라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놀랄 내용은 없지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배우는 방법, 교원들이 어떻게 새로운 툴을 익혀 나갈 것인가. 여기서 기술의 선택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툴들이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경험을 하면서 굳이 학습 곡선이 가팔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온라인 또 대면 교육의 차이를 줄이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을 호주에 있는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경험입니다. 어떤 학습 환경에서 가르치던 간에 어떻게 비슷한 경험이 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접근하지 못했던 교육의 수준과 어떠한 질을 모두가 누리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은 전통적인 어떤 교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화이트보드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화상으로 화면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협업적 지원적인 커뮤니티를 학생들 그리고 교원들 사이에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 사례 연구를 보시면 기술이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AI를 이용해서 보다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기술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스킬과 경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미래의 어떤 교실은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장려해 드리고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 기관들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학생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학생을 유지하고 또 지원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줄 것인가. 기술이 방해의 요소가 되지 않고 이것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켈러맨 박사님이 이 분야에서 아주 혁신적인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5년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셨는데요. 온라인 학생들이 대면 학생만큼이나 커뮤니티에 소속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4년 전 영상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UNSW Engineering is the largest engineering faculty in Australia. We have about 17,000 students and we're producing about 30% of Australia's engineers
With that comes the responsibility of delivering a really fantastic learning experience for the students. When I first introduced Teams, I was really trying to get my student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more frequently and to get a better interaction between them and their tutors and demonstrators. Teams is basically a communication platform. There's a different channel for every topic that we go throughout the semester, and that's really the communication hub. Sometimes if you wait 5 minutes, 10 minutes, students start popping in, answering questions on their own. And really the best way to learn is for students to help out other students, because that means they understand the content so much more. Whenever I'm stuck on a question, I know that there's always an answer to be found on Teams. After 3 weeks, the number of posts was about 900% of what it had been the previous year. The way I'm using it in teaching is delivering course material, lecture material. I can sit there and listen to him and not need to worry about writing down every little thing he says. I don't use a blackboard or a whiteboard anymore. I use digital ink. That gets synchronized to the student's own notebook, and it's a click away on that Teams environment. I can really think about what he's trying to say instead of trying to rote learn. Live streaming of videos to help students who aren't on campus engage and interact with the lectures. I don't have to think as hard about how I'm going to find the answers and panic about missing a lecture, because I know that I can always find the content. We're actually one big learning community. We're one team all working towards a common goal, which is everybody gaining competency, learning, and Teams is definitely an integral part of that. So I share that not as an advertisement for Teams. 네, 그래서 팀즈만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기술을 이용하면 커뮤니티가 더 긴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교수님께서 5시간을 더 대면 지원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 그리고 켈러민 교수님과 개발했던 많은 내용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아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남은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meaningful and 네, insightful 의미 lecture, 있고 Mr. 또 교수님. 통찰력 네, 있는 다시 한번 강연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스미스 로버트 전무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세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 주제는 온라인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계속해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장내 정리를 좀 한 후에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버대학교 리더스 포럼 2022 Next Education 계속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이제 세 번째 세션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토론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요. 또 줌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줌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언어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에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셔서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는 동시통역기가 제공이 됩니다. 동시통역기 1번에는 한국어, 2번에는 영어가 진행이 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언어 선택하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내 정리가 되는 대로 세 번째 세션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토론 진행을 하시는 분과 토론 참여하는 패널 분들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에는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토론 참여에는 김태원 구글코리아 인사이트 앤 솔루션 팀 전무님, 그리고 이수정 AWS 공공부문 교육사업 총괄님, 임기석 멀티캠퍼스 HRD R&D 센터장 상무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장내 정리가 좀 된 것 같으니까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좌장님으로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구글 코리아 인사이트 앤 솔루션 팀 전무님, 이수정 AWS 공공부문 교육사업 총괄님, 임기석 멀티캠퍼스 HRD R&D 센터장 상무님께서 패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미스터 스미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디지털 전환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나오신 이 패널리스트와 함께 이 세션 3을 진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디지털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교육부 부총리 자문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의도 한층 더 여러분들과 함께 숙고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프레젠테이션을 해준 랍 스미스를 모시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에게는 영어를,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your good presentation. 네, 감사합니다. 우선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을 You mean the digital transformation? 열심히 경청해 들었는데 온라인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포용적인 교육을 넘어서서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습자의 능력과 어떤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언어, 그리고 능력을 막론하고 이런 형평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new role. 네, 우선 일단 새로운 또 역할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학습에 있어서의 이런 간극을 내지는 격차를 채워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과거에 도달하지 못했던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그중 하나인데 꼭 선진 기술, 첨단 기술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떤 단순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 교육이 되었건 내지는 필요한 기술과 툴들을 학생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기술을 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만으로도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AI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어떤 음성을 텍스트로 전사하는 것, 어떤 청각 장애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전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내지는 본인들의 경험들을 또 개인화하고 맞춤화할 수 있는 어떤 스크린을 활용을 한 교육 기법들, 이런 부분들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의 숙련도도 또 제고를 할 수가 있고, 또 몰입형 리더 등의 어떤 툴들을 이용을 하여서 혹시라도 그런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거나, 그리고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 어떤 교육 자료를 기술을 이용을 하여서 피드백을 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론치한 프로젝트인데 전국적으로 어떤 읽기 프로그램을 발족을 하여서 비영어권 연사들의 내지는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을 이제 제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상에 있는 AI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런 기술을 모든 교육자와 모든 학습자들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는 점이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열린 온라인 교육의 주제와도 잘 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학습을 하기를 원하지만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도 젠더의 포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집과 학습에서의 어떤 격차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자녀가 2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과제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단순한 방법으로만으로도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사회와 일부 공동체는 사실상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은 오히려 쉬운 부분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또 양보다는 또 질을 기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미래를 쉽게 얘기하지만 미래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미래는 사실은 미래 이미지를 더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얘기를 미래 교육 관점에서 우리 한국인 패널 분들과 다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시간과 공간, 영역에 따라서 좌표를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미래는 근미래가 있고 가까운 근미래가 있고 먼 원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얘기할 때 이게 근미래인지 원미래인지 시간 개념을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시간대를 중시하는 크로놀로지를 중심으로 하는 크로노스의 미래인지 아니면 의미론적으로 가치 있는 미래를 얘기하는 카이로스의 미래인지를 섞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실상 우리가 스트래티지를 짜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감안을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얘기할 때 이게 포사이트인지 포캐스트인지 이걸 구분을 안 하면 곤란해집니다. 미래는 과거의 흐름과 패턴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환경과 더불어서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한 포캐스팅을 한 미래는 크게 우리에게 미래의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포사이트를 얘기해야 되는 어떤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 패널 분들이 저희들에게 깊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포사이트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을 그러면 럽 스미스가 미래 교육 내지는 에듀테크와 관련된 미래를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전문가분들께 온라인 교육의 미래 모습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 내지 온라인 에듀케이션을 제공하는 행태들은 단순한 일방향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처럼 일방향 온라인 수요자들은 이제 대다수겠죠. 공급자는 한 사람이고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미래의 변화 형태를 이미지상으로 한번 더듬어 보는 그런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전문가분들 중에서 이수정 AWS 아마존의 공공부문 교육사업 총괄을 하고 계신 이수정님으로부터 그런 인사이트한 그런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코로나 상황으로 아마 2년 반 동안 교수님들 그리고 교육자분들, 학생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사이버대학은 이미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하셨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미래의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니 어떤 맹점이 있었는가 또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가를 본다면 저희가 보통 영어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집중도의 저하. 저희 아이도 지금 고3인데 코로나 세대여서 2년 반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도 그랬지만 이제 학습
부분도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됐는데 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관찰을 좀 해봤더니 이게 보니까 인문학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 부분 또는 딜리버리하는 방식, 교육을 행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양쪽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번 본다면 non-verbal language에 대한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시면 학생들의 표정이나 눈동자 그리고 집중도 그리고 이 학생들이 뭔가 말을 하려고 우물우물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 음성을 내지 않아도 우리가 센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non-verbal language가 온라인 교육에서는 굉장히 차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해보면 저분이 이 얘기를 가지고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대면으로 만약에 회의를 했다면 제가 느꼈을 텐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걸 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터칭할 수 있는 non-verbal language에 대한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술, 예를 들면 비전 기술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로 많은 부분 백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눈동자에 동공이 지진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입가에 이렇게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비전 기술을 만약에 이용한다면 선생님들이 이런 걸 가지고 빨리 센싱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학생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어적인 부분이 아닌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센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온라인 교육에 적용이 된다면 훨씬 더 학생들이 그 느낌을 선생님들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학습자들도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게 그 교사들하고 또는 교육자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인문학적인 부분을 백업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일방적으로 교육자가 학습자한테 브로드캐스트 하도록 1:N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학습자, 학생 입장에서는 별로 이 수업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끼는 거예요. 네. 또는 참여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도 발표를 하고 또 본인도 뭔가 디스커션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부분은 지금처럼 교육자가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는 익히고 또는 케이스 스터디를 익히고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러한 온라인 교육이 조금씩 더 발달하고 더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이 기술로 센싱이 된다면 나중에는 동료로부터도 배우는 앞서도 앞 세션에서 말씀이 나온 이제 P2P 방식의 이런 온라인 방식들이 미래의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 그 기저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 자체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전달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교육혁명을 달성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 특히 이제 사이버 대학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나와 계신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대면 교육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의 전달 방식이 하나는 온라인, 하나는 오프라인 대면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학습의 효율성 내지는 학습의 성과가 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보다 좀 낮아집니다. 좀 낮아질 수도 있고 많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변화가 필요한데,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격차, 그러니까 온라인의 학습 효과가 오프라인에 비해 낮게 나오는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제가 1987년도에 컴퓨터라는 걸 쓰는 것을 처음 보고 컴퓨터 타자기에서 그때는 뭐 마라톤 타자기 이런 걸 썼습니다만 타자기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80년대 후반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워드 퍼펙이라는 그 영어 프로그램을 썼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이 워드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이미지 내지는 아이콘으로 쓰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교육에도 그러한 기술에 의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까, 앞으로 나올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온라인 교육의 학습 효과가 오프라인에 비해서 낮아지는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멀티 캠퍼스 HRD R&D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임기석 상무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멀티캠퍼스 임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매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교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오고 나서 저희가 이런 교육 경험들을 다 했다고 봅니다. 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직무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IT 교육인데요. 이제 IT 교육 같은 경우 실습을 굉장히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강사와 그다음에 그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는 일들입니다. 저희가 과거부터 한 4년 전부터 저희가 뭐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매년 한 4,000명 정도 초급 개발자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이 이제 멈출 수 있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초급 개발자 과정들 IT 교육 초급 개발자 과정의 가장 중요한 KPI는 취업입니다. 결국 이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와 온라인으로 했을 때의 결과값이 극명하게 나뉘는 건 이제 KPI로 저희가 측정 가능할 수 있고 저희가 3년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들의 그 취업률을 85% 이상을 다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온라인 상황과 오프라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교육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사전에 학습자들이 얼마만큼 이 학습을 하기 위한 몰입도를 갖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일단 강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었고요. 강사분들이 또 저항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그런 그 강의 내용들이 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라인화돼서 이게 보안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해서 돌거나 이랬을 때 본인들의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이슈 때문에 저항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가 다 어려운 일이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강의 품질을 굉장히 저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는 사실 뭐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여기 계신 이제 분들께서 만들어진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학습자들에게 전달할까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IT 교육에는 어떤 SNS를 썼을 때 가장 학습자들과 그 다음에 강사가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학습 방법도 1대1의 학습, 그다음에 강사 대 학습자가 1대 N의 학습, 또 N 대 N의 학습의 협동 학습,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 부분들을 강사 양성을 좀 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강사분들의 업스킬링의 노력의 결과가 지금 이제 저희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 부분으로 이제 갔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든 건 오프라인 교육은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휘발성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많은 학습자들이 그 영상에 대한 재학습을 합니다. 사실 학습 효과라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할까? 그 학습 효과가 나는 방법들은 굉장히 학습에 대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반복 학습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 교수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청킹이나 링키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반복 학습보다 무서운 게 더 있겠습니까? 어르신들께서 얘기하시는 예습과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그런 놀라운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을 좀 극복하기보다는 저희가 좀 의연하게 온라인 환경에서도 충분히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들을 갖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다면 충분히 그런 효과들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석 상무님이 소속된 조직은 비즈니스 섹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학교 섹터, 공교육 섹터 내지는 학교 섹터로 옮겨서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이 교수님들이 온라인을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프라인 교육을 준비하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비즈니스 섹터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목표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학교 사이에서 교수님들이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이 오프라인 교육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근데 기술이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테크 기업들입니다. 테크 기업. 그럼 그 기술이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과연 어느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요거를 이 문제를 특히 이 섹터, 이 이슈를 지금 파고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 쪽에서 지금 아주 집요하게 이 부분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글의 김태원 전무님께서 또 지금 맡고 계신 부분이 인사이트 앤드 솔루션 팀입니다. 그래서 김태원 전무님으로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한번 솔루션을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앞에 세션도 다 보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션의 제목이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이 잘 되려면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출판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유튜브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해먹겠다고 항의를 하셨어요. 지금 출판사나 책의 가장 큰 경쟁사가 유튜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어떤 직원이 몽골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되게 한적한 시골 마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꼬마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어 어디서 배웠니 물어봤더니 하루 종일 친구도 없고 이렇게 혼자 놀다 보니까 유튜브만 보고 살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에서도 그렇고 이제 산업에서도 그런데요. 전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재밌지 않으면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유튜브는 왜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고 집중해서 그 컨텐츠를 소비할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즐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매스미디어라고 했죠.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소비했는데 이제는 워낙 다양한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이 다양성에 맞춰서 컨텐츠를 소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컨텐츠가 다양하다는 건 이 개인에게는 무슨 뜻이죠? 나의 관심사와 관련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컨텐츠가 다양한데 관련도까지 높아져요. 자, 그렇게 소비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유튜브에 오면 추천 영상들이 뜨죠. 확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식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창의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교육 쪽에서 어떤 이노베이션이 있는지 유수한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생의 관점, 교육 수요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디서 즐거움을 느끼고 어디서 집중하고 있고 어느 디지털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면 그곳이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준비하시다 보면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 디지털이라는 공간은 많은 것들을 쉽게 액세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유되는 이 공간 자체가 강의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어쩌면 교수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나누는 것은 배우는 것은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어떤 그 접근 권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인사이트라는 것은 어떤 오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온라인 교육도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어야 되느냐,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달식 지식을 얘기할 때는 마치 흰 백지에 점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 백지 위에 점처럼 전달된 지식들을 엮어내는 네트워크로 묶는 역할이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이 됩니다. 그 역량 기반 교육은 학생의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림들이 네트워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점을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림이 예술 작품으로 성화될 정도의 창의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선으로 연결되는 그런 교육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작업들을 학교에서 해야 되고 특히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대학에서 교수학습 방법론의 개혁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서히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두 그룹들이 이러한 방법론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미래교육이라고 했을 때 기술을 쓴다고 미래교육 아닙니다. 그건 잘못 오전된 것이고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과 기술의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게 미래교육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미래교육을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세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기술을 갖추었다. 좋은 학교에서 투자를 해서 좋은 기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쓰지 않으면 그 학교가 버텨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 내지 교수님들이 그 기술을 알아야 씁니다. 근데 랍 스미스의 발표에서도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교수자는 전문가들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는 자기 분야 논문 쓰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교수님들이 디지털 툴을 익히는데 시간을 투자하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인 교수님들을 이 디지털 툴을 가지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툴을 익히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 디지털 툴을 익히는데 기꺼이 자신의 연구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 섹터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학교 교수님들 그 사용하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아마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또 함께 그 구글에서는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각각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가 이게 쉽고 사용이 액세스가 편해야 학교에서도 쓰고 비즈니스에서도 더 고급되고 세련되고 쉬운 걸 나오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안 되면 둘 다 별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아마존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미래라고 얘기하시지만 미래에 쓰일 기술들은 이미 다 개발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바쁘신 교수님들 연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이게 고민이시죠. 네, 아마존은 속담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험을 압축하는 알고리즘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왕도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조금 연배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통장 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저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대학교를 가니까 카드를 가지고 ATM기에서 쓰는데 기다리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즘 ATM기에도 가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손에서 모바일 폰으로 다 하시죠. 결국엔 이제 그런데 왜 그러실까요? 사람을 대해서 텔러한테 저금을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왜 지금은 온 국민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할까요? 심지어는 그것도 싫어서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놓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쓰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효능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잠깐이라도 작은 경험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아웃풋, 결과가 굉장히 베네핏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효능감이거든요. 은행에 가시는 것보다 집에서 오밤중에 용돈도 주고 친구들한테 송금도 하고 이런 효능감, 내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효능감, 그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스몰 스타트,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고객의 소리입니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가 아마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90%는 전부 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그걸 가지고 워킹 백워드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쓰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는 뭐라고 할까요? 마케팅 플러스라고 해서 가상의 뉴스를 한번 내봅니다. 가상의 뉴스를 내보고 그 가상의 뉴스를 내보면 얼마나 많은 챌린지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까? 이건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모두 극복한다면 결국에는 그 고객이 원하시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함께 같이 개발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좀 더 품질을 높이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경험을 해주셔야 저희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 젊은 세대와 또 우리 시니어 세대분들 사이에 기술이나 디지털의 격차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시니어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에 가시면 그 젊은 세대 못지않게 팬덤 컬처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즉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번 경험하시면 되게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다는 그런 예시들을 우리 이미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새로운 도구나 기술을 익히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그 기술을 쉽게 익히실 수 있도록 이 기술의 어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매우 직관적으로 만드는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술은 더 발전하겠지만 UX나 사용법은 더 직관적이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교육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요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저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그 기술이 가진 포텐셜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문화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의 컬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만들었을 때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철학이나 문화가 없으면 저장하는 장소만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이제는 클라우드에 나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즉 기술을 익히는 것과 동시에 어떤 문화적, 철학적 변화가 함께 있어야지만 새로운 기술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Yes. Rob Smith, please. Thank you. And I'm not I don't know if 네, I'm allowed to 감사합니다. say this.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답을 모릅니다. So I appreciate the challenge.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그런 과제 분명히 존재하는 과제인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꼭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기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AI나 다른 모든 기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가능성도 보이지만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정말로 우리의 기술이 매일과 같이 사용되는 이 기술도 정말로 빠르게 진일보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빠르게 전개가 되고 저희도 따라잡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것도 되다니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화 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전문 역량을 뭐 개발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사로서 또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자와 협업하는 것을 정말로 중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켈러만 박사의 사례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의 이런 페다고지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한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피드백을 저희가 얻을 수 있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프로세스로 전개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힌트를 많이 얻고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 함은 우리의 툴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직관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긴 여정이 될 수가 있겠고 뭐 투명성 면에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저희도 애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채택이 되었을 때 정말로 즉각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켈러맨 선생님처럼 교수님처럼 곳곳에서 이것을 널리 알리고 회자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발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에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제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서 여기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을 저는 이제 반기는 바이고 함께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고 또 그러면서 교육자와 학생들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오늘 이 컨퍼런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논의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도 국제 컨퍼런스에서 18개국 학자들 앞에서 이 발표를 했었는데 인공지능 교육, 에듀테크 교육 중에서 에듀테크 교육 내지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했을 때 세 갈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배우는 교육, 이건 주로 이제 랭귀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파이썬이나 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가르치는 인공지능 대학원이라든지 엔지니어링 한 관점에서 배우는 접근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나 에듀케이션을 혁신하는 분야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뛰어든 거죠. 이제 이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교육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 그다음 하나는 이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반 환경이라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 기반이 되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이 이 AI 기반 코스웨어, 미국 같으면 알렉스를 중심으로 한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글에서도 계속 유튜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교육이 유튜브를 통해 재미있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는 뭘 할까요? 학교, 미래의 학교. 이게 이제 제가 주로 미국 미래학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퍼블릭 섹터 포사이트 네트워크이라 해서 짐 데이터나 엘빈 토플러가 하는 그 학회에서 정회원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이 문제는 대학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학이 미래에도 존재할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존재할까요? 이 부분은 근미래와 원미래가 달라지고, 저희가 이제 짐 데이터 교수님과 이 부분을 논의를 하고 발표를 할 때는 다양한 대학의 유형을 구분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일종의 상스럽다고 싶을 정도로 표현이 다양해집니다. 일명 편의점 대학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근데 한국 학계에서 그런 말 잘못했다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런 대학의 다양성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이버 대학입니다. 사이버 대학의 강점이 있었고 기존의 업역이 있었습니다. 일반 대학과 다른. 근데 코로나 이후 일반 4년제 대학이 온라인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하기도 가능합니다. 미국도 이미 다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대학들은 스트래티지가 달라지지 않으면 고품격 좋은 대학들의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스트래티지가 달라지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존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에서는 아리조나 주립대학 사례가 많이 소개됐지만, 서던 뉴햄퍼셔 대학이나 또는 웨스턴 가버너스 유니버시티, 독일 같으면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영국에서도 캠브리지가 뛰어들었습니다. 하버드도 이제 굉장히 크게 지금 뛰어들고 존스 홉킨스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교육의 변화 경랑 끝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가장 리딩 그룹에 있는 이 한양대학교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IT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다른 모든 K는 전 세계를 지금 압도하고 있는데 교육만 지금 헤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반 기술도 다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두뇌들도 있는데 이게 인티그레이트 되지 않아서 통합된 경험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이버 대학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려면 사이버 대학이 어떤 강점을 가져야 할까요? 아니면 사이버 대학이 일반 대학 속에 포함이 되든지 일반 대학이 사이버 대학 속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대학의 모습들이 미래 대학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지금 저희가 초대된 게 한양 사이버 대학에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한양 사이버 대학의 입장에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져야 그야말로 K-에듀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런 아너라리움을 받는 대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마지막 이 부분을 전문가이신 임기석 상무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말씀을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이버대학교는 다른 일반 대학과 다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이버대학은 대부분 개인이 굉장히 추구하는 학습들, 경력 개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접근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른 일반 대학과는 굉장히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직무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기업에서는 굉장히 리스클링에 대한 관심도나 그 속도감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직무 교육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잡이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유한 인력에 대해서 새로운 스킬들을 가르치는 노력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업 차원의 노력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임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개인적인 니즈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리큘럼 부분들을 좀 더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리스킬링 교육들이라든가 업스킬링 교육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개인 맞춤화에 대한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AI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너무 무책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해보시면 본인의 취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AI가 잘 추천을 잘 해주고 그렇지만 사실 기업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AI 활용은 의미는 같지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은 사실 목적성 있는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듣는 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그러면 AI는 계속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임직원들은 이렇게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까? 사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하기 위해서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고 많은 대기업들에서는 진단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진단이라든가 평가 공정성 진단, 그다음에 마음 건강 진단, 그래서 여러 가지 진단들을 잘 확보해 놓고 이 진단에 맞게끔 필요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가장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형태로 해서 아직까지는 룰 베이스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달되고 하면 언젠가는 저희가 생각하는 AI로 정말 개인 맞춤화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날이 분명히 오리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수정 총괄님.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을 하실 때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데이터가 한 곳에 머무르거나 책상 안에 있거나 교수님들의 머릿속에 있을 때는 액체처럼 흐를 수가 없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디지털화하는 그 순간 어떤 면모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컵에도 담을 수 있고 냄비에도 담을 수 있고 대접에도 담을 수 있고 그렇게 컨텐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한양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업력이 길시기 때문에 저는 이미 사이버대학 자체가 일반 대학보다 훨씬 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강력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학 입장하고 그리고 교수님들 입장하고 좀 분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점을 가진 부분을 최대한 맥시마이즈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학생 데이터 그리고 컨텐츠 데이터를 가치가 있는 데이터로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과정, 저 과정을 조합해서 학생의 이러한 로드맵으로 커리큘럼을 들었을 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잘 난다, 성적이 잘 난다 이런 데이터들을 아마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럼 교수님들은 어떻게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느냐. 제가 이제 각 대학마다 강연을 하러 다녀보면 가장 핫한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기는 바이오메트릭을 하고 싶은데 바이오를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먼저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파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자체의 특성상 그 양손잡이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션 업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패션을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를 모르는데 바이오 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없듯이요. 자, 그러면 교수님들께서는 지금 수십 년간 공부를 하셨고 지금 교육 업계에서 업력을 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드리면 도메인 네임, 에듀케이션 인더스트리에는 굉장한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컨텐츠를 딜리버하는 거는 이미 굉장히 커머더티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찾아도 되고 네이버에서 찾아도 되고 어디든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과 이 컨텐츠 그리고 교육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교수님들께서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과제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듀케이션 영역에서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셔서 전문가 영역으로 조금 더 나아가시는 역할이 앞으로는 교수님들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글은 이 부분을 학교의 존립과 교육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두 분이 핵심 질문을 빗나가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구글은 이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글은 결국은 에듀테크 회사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우리가 유아, 초, 중 등, 고 등 평생 교육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회사가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회사가 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에듀케이션과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데 헬스와 에듀케이션은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은 더 영역이 커지고 있는데 학교의 영역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한양사이버대학은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져야 할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 기여하는 부분이 저희가 있을 테니까. 예.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나 마켓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정신이 없을 혼란의 시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 관점에서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선명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변해도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의 변화들이 다 데이터로 남겨지고 제가 이 데이터를 디지털 빵가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으면 빵가루가 떨어지죠. 이 빵가루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빵을 먹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디지털 시대에는 혹은 온라인 교육에서는 수많은 디지털 빵가루가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빵가루가 너무 많아서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AI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요. 제가 그 편의점에 갈 때마다 편의점에서 저는 늘 새로운 고객입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데이터를 남기지 않거든요. 근데 쿠팡은 들어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계속 보입니다. 왜? 쿠팡에서는 제가 디지털 빵가루를 남기고 있고 쿠팡은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김태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분석하고 저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제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디지털 빵가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빵가루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분석해서 다시 학생들에게 더 나은 컨텐츠로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이 피드백 루프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밥값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계는 업계 사람들만 관심이 있다. 사실 소비자는 업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산업이라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누가 나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어떤 대학이 어떤 교육기관 우리의 경쟁 상대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의 파트너인가를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블 망원경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제임스 웹이라는 새로운 우주 망원경이 이제 우주의 별의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은요, 이렇게 펼쳐진 어떤 연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우주에 올라갈 때는 로켓을 타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접혀져서 올라갔겠죠? 우주 가서 펼쳐졌을 겁니다. 근데 나사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만 이렇게 접혀져 있는 우주 망원경이 우주에 가서 잘 펴질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종이접기 전문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온라인 교육 혹은 우리 대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업계 밖에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가와 영역과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지가 우리 온라인 교육의 미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랍 스미스가 쇼틀리하게 코멘트하겠습니다. 예. Thank you. This is a tough one here. And I hope you don't 사실 mind.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술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답이 기술에 있다기보다는 좀 다른 관점을 견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지, 일단 어떤 여정이 되건 간에 이게 뭐 경쟁 속이건 무엇이 되건 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 대학, 사이버 대학들이 이런 전통적인 뭐 4년제에서 어떤 부담을 느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부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이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건 교육을 전달하는 방법, 마이크로 크레덴셜일 수도 있겠고 어떤 교수법이 될 수 있고 파트너십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문들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기민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10년 정도 있어야지만 어떤 시장에서의 필요한 스킬을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졸업생을 배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대학은 이제 6개월 내에 그런 스킬을 배양을 하기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이버 대학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한 사이버 대학이 6개월에 달하는 게임 개발 과정을 발족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제 국가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민성, 민첩성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기술의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동화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벽을 허물고 거리를 넘어서서 여러 청중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 전통 대학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완벽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항상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한 80% 정도로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조정해 나간 다음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인사이트한 그런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신, 참여해주신 김태원 구글 코리아 전무님, 그리고 아마존 이수정 전무님, 그리고 멀티 캠퍼스 임기석 상무님,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담당 헤드인 랍 스미스, 그리고 꽤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제3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육개발은 박승대 연구위원이고 이번 주부터 부총리 자문관으로 디지털 전환, 이 대학의 디지털 전환, 초중 고등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님과 네 분의 패널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